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개정안으로 겪게 될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이제 12억으로 올려준다는 이야기가 여름부터 나왔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좀 있었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말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최종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변화될 게 뭐냐? 그래서 기사에는 다주택자들이라고 돼 있었는데 사실 이게 1주택자들한테도 영향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볼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본 내용은 아직 최종 통과가 안 됐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나중에 실제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다주택자들 뿐만 아니라 1주택자들도 아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1주택자들도 지금 피해를 보게,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1주택자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살짝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1주택자들 중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다음에 취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주택자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 1주택을 취득하실 분들, 법 개정되기 전에 사십시오. 그리고 지금 1주택자이신 분들은 최대한 거주 많이 하시고요. 이상 1분 요약이었고요. 이제 핵심적인 내용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조금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한경에서 나온 기사고요. 강주배 필진님, 머니이스트, 이제 재테크 관련된 그런 섹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개정안으로 겪게 될 변화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는데 또 한경 말하니까 10월 달에 제가 한경TV에서 또 강의를 한번 하는데요. 그때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잠깐 광고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해당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자, 지난 7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으로 상향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묶여 있는 거죠. 이 개정안에는 고가주택 12억 상향안과 더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양도차익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규정을 장특공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사에는 다주택자들이 겪게 될 변화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 3개 있지 않습니까?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 그리고 장특공을 차등 적용한다. 그리고 세 번째,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에도 장특공 적용한다. 특히 이 세 번째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거고 앞에 두 가지는 1주택자들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잘 쉽게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만 다시 한번 당부는 말씀드리지만 현재 국회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아니라는 점에서 좀 이해하시고 본 내용이 어떤 최종안이 아니라는 거, 또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고가주택 12억으로 상향한다. 자, 지금은 9억이 기준점인데 이 기준점이 12억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1주택자이신 분들은 무조건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비과세 혜택을 훨씬 많이 받으니까.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때 매매가액 기준으로, 매매가액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많이들 헷갈리시기 때문에 제가 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5억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집값이 올라서 10억이 됐습니다. 양도차익 어떻게 됩니까? 양도차익 5억이죠.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비과세라고 했을 때 이때 9억이 어떤 금액일까요? 여기 양도차익 5억 관련해서 9억일까요? 요 10억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답을 알려주십시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지금 이 9억이 12억으로 오른다면서요. 근데 일단 오르면 좋은 건데 요 9억의 기준이 요 차익 5억이냐 아니면 요 매가 2억이냐 2번이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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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아이님 1번. 자,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1번이 아니에요. 그냥 매매가 기준이에요. 매매가 기준.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매매가의 기준으로 9억이에요. 매매가의 기준으로. 한 번 또 있었는데, 김하늘님 잘 오셨어요. 그리고 문영숙님 잘 오셨고. 아니, 우리 영숙님은 절친이신데. 헷갈리시면 안 되죠. 자, 예, 그래서, 매매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양도 차익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 매매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넘으면 고가주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9억을 12억으로 상향해 준다는 거죠. 그쵸? 12억으로 상향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받으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인 거죠.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이런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빨리 안 되면은 그 전에 파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이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로 해보겠는데, 이 사례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잘 보세요. 자, 취득가 6억, 매매가 12억인 1세대 1주택이다. 양도 차익은 6억이다. 10억에서 6억을 빼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매매가액이 12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고가주택 해당이 되고 9억이 넘었잖아요. 그쵸? 예. 고가주택이므로 9억 이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9억 초과물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취득가 6억. 그리고 이게 올라가가지고, 매매가 12억. 그럼 요 정도가 이제 9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9억 정도? 그래서 여기 9억 밑에 요게 이제 비과세가 되고요. 9억에서 12억, 요 3억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이 3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문제는 이 3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요 계산식이 좀 어려워요, 계산식이. 왜냐면 이거를 이제 비율로 하거든요, 비율로. 비율로 하기 때문에, 요게 좀 약간,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9억 이하분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9억 초과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그러니까 요런 말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럼 9억 양도 차익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9억 이하분에 대해서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그림으로 보면은 9억 이하 요 차익 여기에 대해서 비과세. 9억 초과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율로 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양도 차익 6억을 9억 초과분하고 비과세되는 9억하고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걸 이제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야, 이거 이제 그림이 잘 돼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 양도 차익 6억에 대해서 이거를 4억과 2억, 즉 3분의 2로 쪼개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여기 매가가 12억, 그리고 9억 초과분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은 자, 식으로 나타내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은 전체 양도 차익 중에서 매가, 양도가액 분의 9억 초과분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말보다는 식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비율을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양도 차익이 얼마입니까? 전체 양도 차익이 6억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12에서 6억을 뺐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매가가 얼마예요? 전체 매매가가 12억이죠. 요거, 요렇게. 자, 그리고 기준점이 되는 게 뭐예요? 9억이잖아요. 9억. 현재는 9억이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에 팔았어요? 12에 팔았죠. 자, 그러면 요거 됩니까? 그럼 이거를 요렇게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12분의 3이 되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1.5억이 된다. 그쵸? 맞나요? (1.5)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 매가 중에 기준점이 되는 9억 초과분, 그러니까 12분의 3이 되는 거죠. 12분의 3이 되고 전체 양도 차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세. 비과세 되는 건 뭐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12억으로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기준점이 12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분자가 빵이 되잖아요. 따라서 0, 비과세가 되는 거겠죠. 이야, 괜찮죠? 이야, 이거 괜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이신 분들 중에서 비과세가 되시는 분들 무조건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문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가지고 비과세 받는 기간이 이렇게 한정돼 있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좀 고민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해당 규정이 아직 통과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 통과가 될 거냐? 아, 그래도 연말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올해 지금 7월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막 5월, 6월 달에는 부동산 투기 민주당 안에서 막 의원총회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당론으로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6개월 이상을 끈 건데 연말에는 좀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이 기사도 올 연말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을 하면 2022년부터 적용이 될 거다. 2022년부터. 자, 그러면 2022년 가정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 대에서는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된다는 거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소급 적용은 안 해줄 겁니다. 굉장히 또 비과세는 또 엄격 해석을 하고 이게 큰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럴 리 없는데 안 해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모르죠. 뭐 내년에 뭐 그게 있으니까 디귿이 있으니까 알아서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2021년에 내가 양도할 때랑 2022년에 양도할 경우에서는 얼마만큼 세금 차이가 날 거냐? 기다리면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사정이 있어서 올해 꼭 파셔야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일시적 1주택 비과세 기간이 올해까지이신 분들, 뭐 합산과세 때문에 올해 좀 팔아야 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매매가 15억, 취득가 5억. 이제 요거는 이제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차이를 한번 크게 한번 해보는 거죠. 2021년 기준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을 각각 3년, 6년, 9년인 경우로 예를 든다. 왜 보유기간 10년인데 거주기간을 따로 합니까? 이게 원래 장특공은 기준점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최대 80%가 가능했는데 이게 2020년, 2021년 들어가지고 연거푸 바뀌었어요. 연거푸 바뀌어가지고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해버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1주택자들도 이거는 피해를 보는 거다. 가만히 있어서 양도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19년부터 떠들었던 거죠. 직방TV 통해서 그리고 제 채널 통해서. 자, 어쨌든 보유기간 10년 그리고 거주기간을 각각 3, 6, 9 그러니까 거주를 작게 한 거랑 길게 한 거랑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2021년하고 2022년으로 차이를 비교해봤다. 자, 해당 주택을 2021년이 아닌 2022년에 처분한다면 거주기간이 각각 3, 6, 9가 아니라 1년씩 더 플러스 되니까 4, 7, 10으로 늘어나는 거겠죠. 이제 거주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지방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았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러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자,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아, 표를 딱 본 순간 갑자기 숨이 딱 막히죠. 아, 도대체 저게 뭔 소리야. 자, 그래서 우리 해보자는 겁니다. 자,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계산 나오니까 재밌잖아요. 머리가 막 맑아지면서. 안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양도가 15억 그리고 취득가가 5억입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10억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5억에 취득을 했는데 15억으로 판다. 자, 그러면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9억이 아니라 여기 12억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2021년까지는 9억이고 2022년부터는 12억이고 양도일 기준으로. 야,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을 내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A 경우, B 경우, C 경우로 제가 나눠서 해볼 건데, 지금 이제 요거 해볼 거예요. 요거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하면 되겠죠? 하나만 하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15억에서 취득가가 5억이니까 기준점은 9억이고, 2022년에 팔면은 기준점이 12억이고. 자, 그러면 해볼게요.
사례, 이제 표에는 A를 보겠습니다. A. 2021년 기준점이 9억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양도차익 그대로 끌고 오면 되죠. 양도차익 10억인데 전체 매가가 15억이죠. 15억에서 9억 초과분 이렇게 되겠죠. 따라봤어요? 10 곱하기 6 나누기 15 하면은 4억이 되네요. 4억. 이 4억이 여기에 있는 4억이다. 요거 이해되죠? 여기 지금 단위가 1,000원이니까 아, 저도 지금 막 떨리는 거 알아요? 막 계산기 두드렸는데 뭐 4억이 아니라 3억 나왔어. 아, 되게 쪽팔렸잖아. 다행이야. 자, 그리고 요게 이제 2022년 기준점이 12억으로 바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억 곱하기 전체 매가는 15억이잖아요. 근데 기준점이 15가 아니라 12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10 곱하기 분자 3 나누기 15 하면은 얘가 이제 2억으로 내려가는 거죠. 아우, 다행이야. 맞았어. 아, 맞았어. 다행이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양도차익이 났는데 기준점이 9억이 아니라 12억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과세 대상되는 양도차익이 반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예. 끝내주죠. 자, 근데 여기에 아직 안 끝났어요. 장특공이 있는 거죠. 장특공. 지금 A는 어떤 사례죠? A는 보유기간 10년 그리고 거주기간이 각각 3년인 케이스예요. A는 보유 10년 그리고 거주 3년이에요. 이게 이제 2021년 기준. 그럼 이제 2022년이 되면은 얘가 4년으로 바뀌겠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거주 2년 해야 돼요. 최소한. 거주 2년 안 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거 그냥 싹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거주도 안 했는데 보유만 10년 하면 10 곱하기 4 해가지고 40%냐. 절대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장특공 해봅니다. 자, 그러면 21년 기준에서는 장특공이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장특공.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자, 보유 10년, 거주 3년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10 곱하기 4 보유 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거주 기간에 대해서는 3년이니까 3 곱하기 4 이거 하면은 52죠. 52%. 그러면 4억에 52%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억에 52% 하니까 2억 800이 되겠네요. 2억 800 만나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양도소득세는 5억 4천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장특공 요게 이제 없어지니까 그럼 이제 과세차익에서 장특공 빼면은 이제 뭐 1억 9,200 남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 타면은 양도세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2022년으로 가면은 거주기간이 하나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줄어들었는데 거주기간이 하나 더 늘어나. 그러니까 10 곱하기 4, 40 플러스 4년이니까 4 곱하기 3. 그래서 여기는 4 곱하기 4죠. 그러면 56%가 들어가는 거죠. 장특공이 4%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2억에 56%니까 1억 1,200이 나오겠네요. 다행히 나오네요. 1억 1,200. 그러면 2억에서 1억 1,200 빼니까 이제 9천 얼마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 구하니까 1억 5,900. 자, 보셨죠?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니까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비과세인 경우에 반타작이 나버렸어요. 기준점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1년을 더 내가 거주를 해가지고 장특공 4% 더 받았는데, 장특공 4%더 올라간 것보다는 요게 크죠. 반타작 나버린 게. 그래서 세부담이 거의 한 3분의 1로 줄어버려요. 이야, 끝내주죠. 거주기간이 더 길면 효과는 더 좋아요. 거의 맥스까지 가볼까요? 80% 해보면은 거의 5천만 원 내고 그냥 끝난다. 자, 이렇게 하니까 1주택자라면은 저는 무조건 이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주택자인 경우에는. 근데 이게 또 보시기에 불편한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야, 이런 게 있으면 되겠냐? 이런 게 있으면 되겠냐? 1주택자도 투기자로 보는 거죠. 언제부터 1주택자가 투기자로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사실 저는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제가 지금 현재 수업을 받고 있는 저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계시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거기 논문도 그렇고, 장특공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들한테 최대 80%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 시켜줘가지고 그 본인이 갖고 있던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더 좋은 집으로 가게끔 도와줘야 된다. 그게 취지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약간 좀 뭐 규제의 수단으로 변질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1주택자들이라고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기분 좋잖아요. 우리 기분 좋잖아, 그죠? 12억으로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게 좀 희한하게 바뀝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기분 나쁜 분들이, 보시기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그리고 1주택자라 하더라도 장특공 차등 적용해라. 언제부터요? 법이 시행되면. 여기 나오잖아요. 법 시행 이후 취득분부터. 그나마 다행이에요. 법 시행 이후 양도일부터 해버리면요, 또 완전히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너무 반발이 세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취득분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바꿨다기보다는 취득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보면 다 양도일로 바꿨거든요. 아무튼 양도일 기준이냐 취득일 기준이라 보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 너무 좀 약간 좋게 말하면 정책 목적상이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정치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패스하고요. 자, 어쨌든 1세대 1주택 장특공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로 각각의 공주를 두고 있었는데 원래는 안 그랬다니까, 2019년까지는. 근데 이게 2020년부터 바뀌었고요. 2021년부터는 희한하게 이제 4+4 해가지고 보유기간별로 최고 40, 거주기간별로는 최고 40. 근데 이 경우에도 최소 2년 거주해야 된다. 2년 거주 안 하면 일반 요 표 2에 있는 장특공이 아니라 이제 표 1이라고 하는데 그냥 2%짜리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양도차익별 보유기간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법의 적용 시기는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여기 있는 것처럼 최대 80%를 받으시려면 양도차익 상관없이 받으시려면 법 시행되기 전에 주택을 사시는 게 좋아요. 0에서 1로 가시는 분들. 자, 전제 조건 0에서 1로 간다. 근데 어차피 내가 집을 살려고 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럼 언제 사는 게 좋다? 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내년 되기 전에, 바뀌기 전에 그냥 사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럴 리 없지만 지금 나온 것처럼 나온 거에서 좀 뭔가 바뀌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는데 미래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전제 조건 말씀드렸습니다. 0에서 1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어차피 내가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빨리 하는 게 낫죠. 근데 이제 어차피 나는 생각이 없었는데 괜히 이런 거 듣고 뭐 혹해가지고 간다? 그거는 제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렇게 달아도 꼭 댓글에 나오겠죠. 무조건 집 사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1주택자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여기 기사 제목에 있는 것처럼 다주택자들한테 해당되는 거 뭐냐면은 이거예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하겠다. 장특공에도 적용하겠다. 그래서 2023년까지 다주택에서 1주택으로 없애라. 그리고 1주택 남은 상태에서 했을 때 장특공 해주겠다. 이게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생각지 못한 폭탄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해당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는 규정이 있다. 이때 다주택자들은 2주택 이상입니다. 2주택 이상.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규정 역시 장특공에도 적용하겠다는 거다. 예를 들어서 A, B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A주택을 처분하고 B주택 하나만 보유하다가 B주택을 처분했는데 해필 그 날이 2023년이 넘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거에 대한 장특공을 할 때도 우리 최종 1주택 비과세처럼 적용해가지고 새롭게 카운트를 하겠다. 자, 예를 들어서 2023년 초 A주택을 처분하고 B주택 조정대상 지역이고 거주요건 필요 가정하자. 이때 보유만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B주택을 A주택 처분 이후로 2년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B가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취득 당시. 그리고 나서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B주택을 처분하면은 비과세가 됐는데 이제 비과세가 이제 뭐 9억 또 12억 넘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 경우에 고가주택 기준 12억으로 좀 하고요. 고가주택 기준 12억으로 하고 개정 전에는 과세차익 2억, 개정 후에도 과세차익 2억. 이때 장특공 80%가 됐으니까 1억 6천이 빠지겠죠. 그럼 과표가 4천으로 줄어가지고 양도세가 492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개정 후에는 비록 2년 거주했으니까 비과세는 된다 하더라도 팔고 나서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장특공은 최소 몇 년 있어야 돼요? 최소 3년 있어요. 3년. 그러니까 3년에서 1년이라 부족하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장특공 안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장특공이 싹 다 날라가요.
그러면 과세 차익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2억 그대로 내려와서 5,660만 원 나오는 거죠. 이게 몇 퍼센트야 도대체 이게? 5669 나누기 4992. 야, 거의 한 11.5배.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1150%. 1150%. 요즘에 뭐 많이 들리고 있는 숫자죠. 뭐 1000%, 아니 1000배 수익. 어딘지 말 안 할게요. 어쨌든 여기 나오잖아요. A주택 처분 이후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하는데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기 때문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공제율이 빵!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진짜 황당한 케이스예요. 자, 나는 A와 B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매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에 바쁜 나머지 2023년 이전에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 하지 못하고 이때 했습니다. 그래도 최종 1주택 비과세라는 개념을 알아서 25년까지 추가 2년 보유하면서 거주를 해가지고 A를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A는 아주 장기 보유하고 거주를 했기 때문에 고가주택 때는 비과세 기준 차익 2억에 대해서 80% 장투공이 가능했지만 다시 이때부터 새롭게 카운트를 해서 여기가 3년이 안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1.5배의 양도세를 냈습니다. 이런 사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무조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과세 판단하고 같이 맞춰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23년이 되면 이런 사람들 부지기수 나올 겁니다. 요거 그럼 선택을 하셔야죠. 23년 전에 내가 매도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갈 거냐 말 거냐. 다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등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한 특례가 있긴 있는데 요거는 좀 세부적으로 좀 나와줘야지 나올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제가 재빠르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은 해당 내용 나오시면은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 방송에서는 제가 편집된 내용 말고 미편집된 내용에서는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라이브를 들으시려면은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라이브 같이 참여하셔도 좋고요. 나 라이브 참여가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뭐 이렇게 멤버십 가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배지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양도세 부담에 대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통과가 유력하다. 여당으로 이제 당론으로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좀 면밀히 좀 지켜보고, 저도 요거 지키고 되고 나면은 이제 멤버십 특강에서 따로 설명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정부세는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좀 그런 후속 조치들 같이 관심 가져서 보시면 좋겠고요. 강주배 KTX 서비스 대표 세무사님이라고 하십니다. 혹시 뭐 이제 관련된 내용 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뭐 저는 알지 못해요 지금. 그런데 가끔 이렇게 기사 통해서 보고 있어서 온라인이지만 감사 말씀드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희 채널에서 한번 모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세무사님 보시면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다주택자들 겪게 될 변화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늦게 사는 1주택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에서는 개정이 되고 나서 내가 주택을 사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구간별로 장투공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안 나가는데, 그것도 보면 속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하고, 이게 내가 0에서 1로 가요. 근데 내가 지금 사는 거랑 내년 1월 1일 넘어서 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뭐 올해까지 살면 투기 목적이 아니고 내년에 살면 투기 목적입니까? 1주택이. 이건 좀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도 영상을 한번 설명드렸지만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0억으로 올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 몇몇 분들이 불편하시더라. 그래서 그분들 좀 맞추다 보니까 이런 희한한 내용이 나온 거지.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불만이라든가 비판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어떡합니까? 법이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알고 있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는 게 제 채널의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고, 내가 뭔가 그 전에 작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님하고 한번 상담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